거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거두절미 각서라고 합니다. 국민의힘의 당대표 특보 박진호 특보,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수석 상임부위원장 조승연 부위원장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뜬 인물 진인물. 박진호 특보 먼저 뜬 인물 안 물어봐도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모두가 짐작할 수 있는 그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이제 꼽고 싶고요. 예. 가장 뜨게 된 이유는 결국 우리 그 국민의힘이 지금 그 정치적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데 그 비대위원장을 수락했다는 점이고요. 그 개인과 또 우리 당 차원에서도 이제 쉽지 않은 그 결정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이제 뭐 총선을 앞두고 당과 그다음에 정부의 그 명운이 걸린 한판 승부를 벌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승연 부위원장은 금주의 뜬 인물? 저도 뭐 한동훈 네. 비대위원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분이 이제 거의 뭐 저도 장관 이 취임식을 생중계로 하는 건 처음 봤는데요. 그 정도로 뭐 언론에서도 띄워주고 하니까 확실히 뜬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분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잘할지 실패할지 요걸 이제 지켜봐야겠죠. 네. 금주의 진인물로 갑시다. 박진호 특보 누굽니까? 그 이준석 전 대표를 이제 꼽고 싶은데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그 생방송 이제 유튜브 생방송에서 그 이제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이제 소위 이제 그 이 방송 중에는 쓰지 말아야 될 그런 비속어를 이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좀 저는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일단 이준석 그 전 대표를 하면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제 그 이미지가 이 어떻게 보면은 언변, 네. 말 잘하고 이제 토론에 능한 사람인데 결국 이 말로 본인을 스스로 이제 그 위축시키는 이제 상황을 초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은 떴고 이준석은 졌다. 박진호 특보의 인식이 딱 보이네요. 그렇죠? 자, 조승연 부위원장 금주의 진인물?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사실 한동훈 카드를 썼다는 것은 그동안 뭐 이해찬 카드라든지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구 권력과 이제 미래 권력을 이제 대치시키면서 어떤 전국을 돌파하는 그런 카드 아니었습니까? 네, 한동훈 카드도 그런 측면이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미래 권력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미래 권력을 내세우면서 국민의힘에서 뭔가 희망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그 타이밍이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지금 네. 집권 만 2년이 안 된 시점에서 미래 차기 권력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카드로 이거를 총선을 돌파한다 하는 것. 내년 총선 사실 윤석열 대통령 힘으로 돌파했어야 되는 총선이거든요. 그동안 다 그래왔는데 지금 그거 갖고 도저히 안 되니까 차기 권력을 등장시켜가지고 미래 권력을 등장시켜 돌파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은 이미 큰 치명타를 입었다. 더 이상 회복할 수가 없다. 네. 그것의 반증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주의 진 인물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보수 쪽에서 다음 대선 주자 선호도를 보면 뭐 단연 한동훈이고 뭐 최근에는 한동훈 대 이재명 이렇게 하니까 뭐 한동훈이 좀 앞서는 뭐 이런 식의 결과도 나오고 이 정도 보니까 조승연 부위원장 이야기한 것처럼 조기 차기 권력 등판이다라는 해석도 가능할 듯 싶은데 저런 해석에 대해서 박진호 특보가 저는 뭐 한동훈 전 장관 개인 입장에서 그렇게 본인을 그 미래 권력으로 볼까?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우리 그 국민의힘 당원의 입장에서 이제 말씀드려도 일단 미래 권력으로는 뭐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요? 그러기에는 지금 이제 뭐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 총선이라는 큰 뭐 정치적 이벤트가 있는 상황에서 그 이후에 이 한동훈 장관 전 장관이 정말 그 차기 소위 말하는 이제 대권 주자로 적합한 인물인지를 판단하는 것도 전혀 늦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미국의 사례를 이제 들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대통령이 그 이제 그 백악관에 있는 참모들과 회의를 할 때 있어서의 가장 첫 번째 주제는 본인의 재선 전략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뭐 이제 그 연임이 이제 불가한데요. 이제 법상. 그래서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그 자기의 미래 권력으로 한동훈을 점찍고 한동훈을 이제 등판시켜서 총선 승리를 이끌어서 뭐 이제 자기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 이제 뭐 후계자라고 뭐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미래 권력자를 키우겠다. 이거는 사실상 민주당이 원하는 이제 그 정치적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국민 대중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나요? 미래 권력 황태자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이제 인식하는 부분도 있죠.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우리 당내에서는 그렇게 인식을 가질 필요도 없고 가졌어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한동훈 전 장관 역시 본인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박진원 특보 보기에는 그 국민의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동의한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왜 한 겁니까? 우선 지금 저희들이 이 정치적 위기를 직면한 상황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요. 뭐 당 내외 이제적으로 가장 많이 이제 그 화두가 되는 부분이 이제 당정 관계에 있어서의 그렇죠. 변화와 이제 혁신입니다. 예. 이 변화의 방향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떠한 변화 혁신을 추진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우선 대통령과 가장 잘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적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런 부분이 이제 당내에 이제 그 비대위원장을 이제 으로 모셔오는데 가장 예. 큰 동력이 되었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 비대위원장 후보로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들이 이번 총선 승리도 중요하지만 이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제대로 또 그 혁신과 변화의 모습이 중요한데 이미 그 한동훈 전 장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사들은 정치적으로 평가를 받았던 분들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런데 이 그 정치적으로 평가를 받았다라는 의미가 사실상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저는 정치적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가 정치적 한계를 가지고 있고 예. 그 한계를 벗어나기가 어려운 사람을 저들이 모시고 와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 저는 뭐 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하고 가장 잘 소통하는 사람이 그동안의 대통령과 당의 관계가 수직적 관계였다는 비판을 변화시키는 변화와 혁신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가능하다? 생각하고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또 최근에 제가 이제 그 한 언론의 기고를 통해서도 일단 뭐 저희들이 단순히 우리 당과 여당으로서 그 정부와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의 이 당정 관계는 우리 여당만의 문제도 아니고 과거 지금 민주당이 집권 시에도 항상 논란이 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정치 혁신 차원에서 일단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는 당적을 가질 수 없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저는 입법화가 필요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승현 부위원장 이렇게 되면 문제 아니에요? 민주당 입장에서? 저는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장관이 이제 정신을 정말 바짝 차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실정을 하고 이렇게 국민들의 지탄을 받게 된 원인을 잘 판단하고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 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예. 그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정치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정치 경험이 있어야지 이 당이란 조직이 사실은 조직이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 같은 경우 169명의 의원들이 모여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공동체. 좋게 얘기해서 공동체고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뭐랄까 그냥 길드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조직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다 개인적으로 움직이는데 이걸 조정하고 통합하는 게 이제 비대위원장이 해야 될 역할인데 그런 정치적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캐릭터도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싸우고 직진하고 이 특수부 검사의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현재 권력이 미래 권력 이 구도에서 현재 권력이 미래 권력이 현재 권력한테 맞서야지 예. 그게 빛이 나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과연 이제 한동훈 장관이 맞설 수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한테 맞설 수가 있을까? 김건희 여사한테 맞설 수가 있을까? 그 부분에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의문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위험한 카드가 나올 가능성이 쉽진 않겠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는 있습니다. 바로미터 첫 번째가 김건희 특검법을 민주당이 통과시키면 기존의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의 입장은 대통령실을 향해 거부권 행사해 달라 이런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 거기서 달라지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거는 특검법 받아야 합니다. 그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거든요.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일단 충분히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검 법안의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이제 전직 대통령들도 본인의 가족 문제 또 뭐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 특검법을 수용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특검법을 이제 국회에서 이제 의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특검 이제 임명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사건에 분명히 명확하게 한정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특검이 이제 임명된 이후에도 사실상 수사를 하고 이제 기소를 해야 되는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 법률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정 사건이 한정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특검을 추천하는 데 있어서 뭐 우리 국민의힘은 배제를 하고 야당이 이제 뭐 추천한 인사들 중에서 특검을 이제 선정한다. 그것 역시도 좀 제가 이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이제 수사의 내용에 대해서 사실상 뭐 생중계하듯이 이렇게 법안이 만들어진 부분 그 부분에 대해 한 우선 이제 정상적인 입법이 우선돼야 되고 입법이 우선되었을 때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현재 법안 내용들은 민주당이 그대로 통과시킬 게 뻔하기 때문에 수정되거나 개정될 가능성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결국 거부권으로 간다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신 것 같고 민주당이 볼 때는 어때요? 근데 사실은 여당이 그럼 추천한 특검을 하면은 검찰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 식구 감싸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야당이 추천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생중계한다. 이거 피의사실 공표 이걸 우려를 하고 있는데 검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누설 이런 것들 먼저 반성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없이 얘기하는 건 좀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민주당은 최순실 특검 할 때 다 했던 거랑 똑같은 내용이다. 뭐 그런 주장도 펴더라고요. 특검은 항상 그런 식으로 전 국민의 의혹을 갖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서 검찰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야당이 추천하는 검사 공정한 검사를 택해 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의 의혹을 푸는데 이런 정치적인 목적이 사실 있거든요. 사회통합을 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법안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과연 한동훈 장관이 받아들일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시험대가 되는 건데 저는 그걸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열심히 얘기했지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했습니까? 핸드백 받은 거 가지고도 감싸고 돌고 있잖아요. 근데 기존에 했던 언행을 봤을 때는 그걸 받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 그렇다고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게 지금 9회 말 투 스트라이크 상황 한동훈 장관의 말을 빌리면 2아웃 2 스트라이크. 네, 9회 말 2아웃의 2 스트라이크 상황이기 때문에 별 방법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가능성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첫 번째 바로미터가 이제 특검법에 대한 태도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비대위를 그럼 어떻게 구성하느냐. 대체로 지금 언론계 분석은 우선 한동훈 장관 자체가 지금 나이 50이기 때문에 70년대생, 80년대생, 90년대생 이른바 7, 8, 9세대라고 또 이름 붙이던데 그런 젊은 비대위원들이 많이 유력시된다는 얘기들이 나오던데 어떻게들 평가하십니까? 일단 일부 이제 당내 의원들이 이제 그러한 주장을 이제 공개적으로 밝혔는데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비대위 구성에 영향을 크게 미칠지 물론 판단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는 일단 저희들이 이제 비대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일단 어떻게 보면 세대 교체의 모습이라든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여야가 항상 이제 추진했던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에 비대위 구성될 비대위에도 어느 정도의 그런 세대 교체의 모습은 이제 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한번 객관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청년을 대변한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과연 청년의 대변을 청년들만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청년의 대변을 청년의 문제를 잘 아는 사람이 대변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저는 분명히 두 개의 접근법이 차이가 있고 저는 청년의 문제를 청년만 대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문제를 잘 아는 사람이 더 잘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나이에
이 나이를 그 중요한 그 기준으로 삼는 건 좋지만 그걸로 다 재단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접근법이라 생각하고 조승현 있습니다. 부위원장. 저는 이미 대통령실은 검찰청입니다.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인맥이고 한동훈 장관의 인맥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뭔가 구색 맞추긴 하겠죠. 쇼잉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검사 출신들을 선호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기준이 그거 아닙니까? 청년 전문가는 청소년 범죄 수사를 해본 사람이 청년 전문가라고 하고 여성 범죄 수사하면 여성 전문가라고 생각하기 그게 기준이기 때문에 네. 청소년 범죄 수사 검사라든지 여성 범죄, 성범죄 수사를 했던 검사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용을 하지 않을까 그래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승현 부위원장이 보듯이 검찰 출신들로 비대위를 뭐 일정 부분에도 채운다? 정말 그럴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1시 35분 막 지났는데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고 토론 이어갑니다.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서울 시내 집회 소식입니다. 잠시 뒤인 오늘 오후 2시 용산구 한남 뜨락 집회가 용산구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이 집회 준비 관계로 이태원로 북한남 삼거리 방면 한강진역 2번 출구 앞이 부분 통제 중이니 주변 도로 이용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찍부터 시작된 나들이 정체로 고속도로 하행선 교통량도 상당한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서울시 구간 정체 지나선 수원 일대와 남사, 천안, 또 옥산부터 남이 분기점 쪽으로 경기 충청권 정체만 30km 구간에 달하고요. 반대 서울 쪽 돌발 상황이 많습니다. 옥산 부근 갓길의 사고 여파 뒤쪽으로 받고 있고 이후 안성 분기점 더디다가 기흥 동탄 진출로 1차로에서도 추돌 사고 처리 중입니다. 또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둔대 분기점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 어려움을 더하고요.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 서안성 분기점부터 4km 구간 꽉 막혀 있는 이유도 서안성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어서입니다. 수도권 제일순환선 구리에서 판교 쪽은 퇴계원 4차로의 사고 여파 뒤쪽으로 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국민의힘 당대표 특보 박진호 특보,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조승현 수석 상임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말 한마디, 누구 입에서 나온 어떤 말. 네, 박진호 특보. 그 누구라고 딱 특정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일단 그 민주당 이제 그 지도부 회의에서 일단 한동훈 그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 이제 되게 되면은 뭐 소위 말해서 이제 한나땡이라고 한동훈 나오면 땡큐라는 이제 표현을 썼고 지금 현재 이제 그 한동훈 전 장관이 이제 비대위원장을 수락했는데 뭐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 국민의힘에 전혀 고마움을 이제 표시하지도 않고 만약 이제 그 혹시라도 고마움을 표시한다면 제가 당원의 입장에서 노 땡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승현 부위원장. 저 당황했는데 저도 한나땡이었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참 일단 줄임말 잔말 들어요. 보면. 네. 요새 젊은 분들은 그런 걸 아주 좋아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한동훈 나오면 땡큐 이 말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요. 우리가 윤나땡이라고 했었습니다. 대선 전에요. 윤석열 나오면 땡큐. 왜냐하면 본인 비리 의혹 그다음에 부인 비리, 장모 비리에서 본부장 비리 때문에 스스로 자빠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거든요. 청와대에서도 그렇게 분석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실패로
됐지 않습니까? 그건 정확한 예측이 아니라 실패한 예측이 됐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그동안 평생을 개기고 버텨가지고 여기까지 온 사람인데 6개월을 못 버티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윤나땡은 잘못된 예측이었고 한나땡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이제 한동훈 장관 아까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비대위원장을 잘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 상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패전할 위기에 처해진 게 투수가 잘 던져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 전 타자가 야구 초짜인 검사였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초짜인 검사였기 때문에 이렇게 국정 운영 실패했다고 보여지는데 한동훈 장관도 윤석열 장관의 아바타 아닙니까? 그래서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높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방심했을 때는 그렇죠. 예. 방심했을 때는 질 수가 있는 겁니다. 윤나땡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한나땡이 저는 가장 어이없는 말이라고 생각이 됐고요. 이런 표현은 우리 민주당이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자세로 선거에 임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두 가지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예를 들어서 김건희 특검법 받아야 된다라는 식의 민심 다수가 지지하는 방향을 대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하고 당과 대통령실 관계를 좀 변화시켜 나가면서 중도층을 향해 외연 확장을 하는 그런 하나의 방향성이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힘의 지금 주류인 영남 중진 그쪽의 의원들 사실 평균 연령으로 보면 민주당보다 그쪽이 더 높아요. 그런 영남권에 있는 그런 의원들 싹 물갈이 하면서 검찰 출신이 됐건 전문가 출신 아니면 젊은 출신이 됐건 대폭적인 대통령실 주도의 국민의힘 내부의 물갈이 이런 노선 정도로만 가는 이 양쪽 방향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쪽 방향성으로 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전에 말씀하신 두 가지 방향성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런데 김건희 특검법은 아닌 것 같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전에 이제 그 독소조항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말 다수 의석을 가지기 때문에 고치죠. 밀어붙이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 우리 어쨌든 국회에서 그리고 정치에 있어서 소통이라는 부분 그다음에 여야가 이제 합의라는 부분이 안 그래도 지금 일단 이번 21대 국회에서 사라지고 있는데 사실상 그런 식으로 이제 의석수를 밀어붙인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달리 거부권 말고는 행사할 방법이 없지만은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충분히 그때는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고 그러한 민주당의 모습을 봤을 때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나름대로 성찰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조 부위원장은 제가 정리한 두 방향성 가운데 어떻게 갈까요? 참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한동훈 장관 일단 딱 봤을 때 도끼를 품었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제가 이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기 검사로서 자기 직분을 충실하게 평생 살아왔거든요. 정말 독하게 살아왔고 술 한잔 안 마신다는 얘기는 남한테 그만큼 책 잡히 실수도 안 한다는 저는 이제 적과의 동침 영화가 떠오르는데 거기 나오면 수건에 10가지 맞추는 강박증 환자가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보이고 거기다 그런 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완벽하게 자기 관리를 하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한테도 뭔가 캐비넷에 캐비넷에 들어갈 만한 책을 잡히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하면서 인기를 얻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쪽에서 지금 공격하고 우린 수비하는 입장인데 수비를 너무 지금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더 적극적인 혁신과 대응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대위 출범 사실 한 일주일 열흘 사이에 또 모든 게 결판 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열흘 사이에 어떤 모습 보여주는지 일단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이준석 신당까지도 이 한동훈 비대위와 연결 짓는 분들이 많아요. 파격적이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준석을 붙잡고 함께 하자라고 하며 신당설을 없애버릴 것이다. 이런 힘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일단 이준석 전 당대표 역시도 지금 현재 당원의 신분인 것이고요. 또 이준석 전 당대표가 우리 당에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역할이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전 당대표가 충분히 스스로 요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러한 요구에 있어서 우리 당의 이제 지도부와 이제 의원들이 또 그리고 또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평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좀 언론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좀 저는 정치적으로 많이 이제 그 비약시키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끌어안기라든지 그런 표현은 저는 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당에서 사실상 뭐 본인의 입장에서는 내쳤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이준석 전 당대표를 내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뭐 신당을 창당을 하든 우리 당과 함께 하든 그 결정은 본인이 해야 될 부분인 것이고 또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이 이 그 신당 창당을 막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이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뭐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조승현 부위원. 일단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맞서는 미래 권력이 프레임으로 지금까지 왔는데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조금 동력은 약화된 거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다시 뭐 윤석열 대통령 아니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품 안으로 가진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 번 속고 한동훈 장관한테 또 속으면은 그게 각각 한 번 속은 게 아니라 두 번 속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좀 있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는 그동안 보여줬던 거 봤을 때 뭔가 도전을 하고 뚫고 갈 거라고 저는 예측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황은 안 좋아졌지만은 기존에 가던 길을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예측이 됩니다. 네, 뭐 몇 번 제가 이 방송을 통해 표현했습니다만 뭐 품에 안긴다, 뭐 끌어안는다 그런 표현이라기보다 권력을 더 나눈다, 권력 운영 방식을 변화시킨다 이런 게 전제가 돼야 이준석 전 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관계 재정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 거기까지도 할 수 있을지 이것도 이제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는 거죠. 일정 부분 권력을 나누고 권력 운영 방식에 변화를 주고 라는 것의 상징적인 게 또 이준석 전 대표와의 관계 설정이니까 그 대목까지 갈 수 있을지 이것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보고요. 민주당 쪽으로 가면 결국 이른바 이 4인방 이 연말까지 이재명 대표 뒤로 좀 물러나 달라.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말까지 이재명 대표가 좀 물러나 주면 그걸 전제로 대화할 용의가 있다. 통합비대위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됩니까? 아니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그거는 엘리트 정치 없습니까? 거고 근데 김대중 대통령 때는 그런 게 가능했던 막후에서 그런 게 가능했던 엘리트 정치 시대였지만은 지금은 당원들이 모든 걸 결정하는 예. 당원 민주주의 정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 방식 자체는 좀 고치셔야 되고 그 못 고치신다면은 물러나셔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이선 후퇴를 하셔야 돼요. 당원들의 뜻에 따르지 않는 분들이 이선 후퇴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그 민주당 내에서 일단 이재명 그 대표의 이선 후퇴라든지 지도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뭐 그 원칙과 상식의 모임도 그렇고 이낙연 전 대표의 움직임도 그렇고 방향성에 있어서는 틀리지만 이분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그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라는 예. 것이죠. 저희들이 일주일에 사실상 이제 평일이 5일이 있습니다. 뭐 주말에는 재판을 하지 않을까요? 월, 화, 수, 목, 금 5일 중에서 이틀 3일을 지금 재판을 출석하는데 또 재판 출석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시간이 필요한데 사실상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기업의 오너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 실질적인 뭐 타이틀은 뭐 어떻게 하더라도 실질적인 기업의 운영은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것이 그 기업을 위한 판단인 것이지.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러한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대표직을 무조건 고수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결국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방탄용 그 직함이 필요하다는 것밖에 저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런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네. 정말 살인적이 아니라 살인 행위거든요. 왜냐하면 웬만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뇌출혈이라든지 심근경색을 쓰러질 겁니다. 이런 정도의 뭐랄까 압박을 받고 검찰로부터 진짜 이런 괴롭힘을 받는다면 그럴 텐데 사실 그걸 이겨내는 것 자체가 되게 초인적인 행위고 우리 당원들은 명령을 했습니다. 민주당에.
이재명 당신은 이런 살인적인 조건을 극복해라. 그래야지 우리의 리더가 될 수 있다. 당원의 명령은 그거고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그거에 대해서 그 뜻에 당원 뜻에 따라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있을 뿐이고 그 일주일에 월화수목금 재판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극복해야지 윤석열 정권을 누르고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 예. 그 단련을 하는 기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당원들의 명령 그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불안해가지고 내년 총선이 이재명 때문에 진다 이런 생각으로 흔들리는 사람들은 정치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왜냐 당원들의 뜻을 따르지 않고 본인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당원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선 후퇴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이낙연 뭐 4인방 나가서 신당 만들어라 이러군요. 나가든지 아니면 이선 후퇴를 하든지 그분들이 선택할 부분이지만 민주당의 원칙, 민주당 당원 뜻에 따르지 않은 민주당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이것도 역시 정치적 상상력과 소설 쓰기의 영역에 해당되겠습니다만 한동훈 비대위가 파격적으로 김건희 특검 수용 뭐 이준석 전 대표와의 뭐 또 통합형 새로운 체제 구축 이런 식의 모습을 펼치고 상대적으로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등등 탈당해서 신당 창당 이렇게 되면 여권은 단합하는 모습, 야권은 분열하는 모습 이렇게 갈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예를 들어 2015년 선거를 생각해 보면요. 야권이 분열하는 모습을 보였죠. 사실은 안철수 대표가 예. 쫙 그때는 분당이었죠. 그 대권 주자가 있었기 때문에 예. 분당이고 지금은 대권 주자가 없기 때문에 분당이 아니라 몇 명의 탈당이 될 건데 그 당시 2015년을 복귀해 보더라도 그 당시에 상당히 불안하고 걱정됐지만은 민주당에는 평화가 왔고요. 그 덕에 안철수 전 대표가 호남을 가져간 대신 민주당은 전국 정당이 됐습니다. 그걸 세옹지마라고 하고요. 고급진 말로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는 거니까 국민들의 뜻을 믿고 당원들의 뜻을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저는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소한 것들에 흔들릴 민주당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저는 좀 생각이 많이 예, 다른데요. 예. 왜냐하면은 일단 뭐 정치적 이제 그 소설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이미 지금 민주당이 정치적 소설을 지금 계속 쓰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시리즈 1, 시리즈 2를 만드는데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문제가 뭔가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시리즈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연속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건 어떻게 보면 소설로서도 가치가 없는 정치적 소설을 쓰고 있는데 제가 하나의 예를 좀 최근에 예를 들어드리면은 이 아까 이제 한나땡이라는 표현 지금은 그런 표현 절대 쓰면 안 된다. 지금 지난 일주일간 보면은 달라진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한동훈 그 장관이 이제 장관에서 이제 물러나고 비대위원장을 수락한 그 하나밖에 없거든요. 예, 예. 한동훈 장관이 본인이 무슨 정치적 행보를 한 것도 아니고 아직은 없죠. 무슨 인터뷰를 한 것도 아니고 대대적인 메시지를 낸 것도 아니고 뭐 우리 용산 그 대통령실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없습니다. 단지 비대위원장직 수락 하나밖에 없는데 본인들이 한나땡이라고 했다가 또 이제는 또 한나땡 쓰면 안 된다고 했다가 위기감을 느껴야 된다고 했다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삼류소설보다도 못한 정치적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아무튼 뭐 언제부턴가 언제부턴가 아니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로 정치권의 대부분의 뉴스는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그렇죠. 민주당발 뉴스는 거의 없었던 것이 그동안인데 오늘도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한동훈 비대위가 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자. 아직까지는 민주당이 그런 자세인 것 같아요. 제 눈에 보기에도. 그래서 이제 만에 하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 신망을 반복적으로 얻어갈 정도의 정말 변화와 혁신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 민주당은 어떤 카드를 내놓을 수 있을지 뭐 이제는 그런 정도를 가지고 고민하고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군요. 뭐 그냥 별 변화 없이 한동훈 비대위가 정말 이른바 윤석열의 아바타식으로 가면 민주당도 안 변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축구 경기를 할 때 결국 저희들이 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실점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예. 지금 민주당의 모습을 봤을 때는 실망스럽죠? 득점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가 실점하기만을 이제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두절미 각설하고 국민의힘의 박진호 당대표 특보, 더불어민주당 조승현 국민소통위원회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12월 연말 따뜻한 대한민국 아름다운 동행 진행해드리고 있죠. 다음 주 토요일 12월 30일이 마지막 시간인데 마지막 주인공은요. 시각장애 국회의원이면서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김혜지 의원 또 김혜지 의원이 꼽은 동행 한국장애인예술인협회 방귀희 대표
두 분의 아름다운 동행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내일 12시 10분에 뵙겠고요. 소향이 부르는 오 홀리 나이트 함께 듣도록 하죠. 안녕히 계세요. brightly shining. It is the night of my dear Savior's birth. Long lay the world, the sea